5조만 따로 가면 안 되네요. 딱 보니까 그죠? 5조, 6조, 7조가 한 세트인데 그 세트의 제목이 뭐예요? 법 적용의 원칙 등 옆에 10점 이렇게 써놔요. 이거 10점짜리입니다. 딱 분량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10점 분량에서 조금 부족하죠.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묻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묻는다면 뭘 조금 더 쓰라고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점짜리 분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써봐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답안지에 10점짜리 분량 보통 이제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 좀 많이 쓰는데요. 한 페이지는 좀 너무 적고 한 페이지 반 정도 좀 쓰는데 그 정도 분량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그걸 해봐야 돼요. 일단 근데 보세요. 5조에는 4개 항이 있고 6조와 7조에는 항이 없습니다. 5조에는 1항과 2항이 다른 얘기예요. 1항이 5조의 제목의 앞부분이에요. 뭘까요? 법 해석의 기준. 2항은 수호가세 금지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총 4가지가 있는 겁니다. 4가지가 뭘까요? 읽어보세요. 법 해석 기준, 수호가세 금지, 6조의 제목 신의성실, 7조 세공무원 재량의 한계. 이렇게 법 적용의 원칙은 4개인 겁니다. 5조에 2개, 6조에 하나, 7조에 하나. 5조의 1항 보시면요. 법 해석의 기준인데 한번 보세요.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질문,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수험생일 거예요. 근데 실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누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세관일까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일까요? 납세무자일까요?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둘 다 적용이 될 거예요. 둘 다에게. 그런데 문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과세관청 쪽으로, 즉 세관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서 문장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장에 주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걸 외우시는데 문장에 주어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그 문장이 내 거가 되지, 문장에 주어 없이 대강 이렇게 간 것들은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나고 왜 주어가 없지? 세관장이었나? 그럼 세관장 막 쓰는 거예요. 관성장이었나? 관성장 쓰는 거예요. 그런 답안들이 아주 태반입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에 주어를, 엉뚱한 주어를 막 갖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과세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뭘 지켜야 된대요? 거기 번호를 붙여보세요. 1. 과세 형평. 2.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이 2개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과세 형평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그 과세 형평을 오른쪽에 시행령 칸에다가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과세 형평 보시면은 밑줄 쳐놓은 거 읽어보세요.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 이거는요. 너무 정부 중심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납세자 중심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거는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 납세자 간에도 공평하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과세 형평을 좀 더 자세히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1항으로 돌아오세요. 5조 1항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건 뭐예요?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해당 조항이라는 건 뭐 88조면 88조, 93조면 93조 그 조문을 얘기할 텐데 그거의 합목적성이 뭘까요? 뭐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에 합해야 된대. 이게 바로 제도의 목적이죠. 이런 걸 좀 다른 말로 입법 취지라고도 합니다. 제도의 목적, 입법 취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만들어진 이런 규정들을 너무 문자 중심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도가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목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글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글자 중심으로 가야 되냐? 그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을 똑바로 만들고 바른 거기 되어 있는 그 법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인간의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제도의 취지를 이 제도 왜 만들었는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그랬다 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두 가지를 지킨대.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지킨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이거 좀 이상하게 돼 있다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밑줄이 이상하게 들었죠. 그거 좀 이상하게 돼 있다. 그거 좀 이번에 좀 바꿔야 되겠네. 거기 보시면 그 밑줄이요. 그 2항의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이 편집하느냐고 실수한 것 같다. 이 법의 해석이나 관생자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가 바로 2항의 그 n은 앞에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 들어간다고요? 예.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예요. 그 다를 그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한다 하고 끊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줄부터가 2항입니다. 2항. 여기 보시면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무엇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납세자의 재산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키려면 두 가지 지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1번의 제목을 법해석의 기준이라고도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그래요. 그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그 밑줄부터가 2항인데요.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생장의 관액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거기에서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생장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거의 일반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일반적 동그라미. 일반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장기간이라는 개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기간 동안 어떤 납세자가 그런 물건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금 안 내도 돼요. 라는 얘기를 한 5년 이상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물건을 가져오면서 그 고무장갑 그거 중국산 들어올 때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라고 세관 공무원이 한 5년 동안 말했어. 그럼 이제 그 수입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그 세관 공무원이 그 자리에 왔는데 5년 동안 그 고무장갑에 대해서 세금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전 전임자가 잘못 계속해서 해석을 해줘가지고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관계, 진실관계로 보면 그 고무장갑은 과세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원래는 과세해야 되는데 5년 동안 과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납세자에게 잘못을 묻기는 좀 어렵죠. 5년 동안 세관 공무원이 계속해서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심지어 공문도 보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인 거,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대요. 그걸 딱 믿어버렸으니까 믿고 한 행위, 여기서는 세금을 안 낸 행위일 거예요. 세금을 안 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 새로운 공무원이 왔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공무원의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되진 않는데요. 물론 그 새로운 공무원이 오고 나서 그날부터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과거 5년치에 대해서 추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내용은 이렇다 쳤는데 이건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줄 친 거부터 보시면은 해석이나 관생정의 관행이 그랬죠. 해석 동그라미, 관행 동그라미. 그 두 단어는 한 세트예요. 해석 관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세관 쪽에서 하는 겁니다. 해석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해석 관행 또 나왔네? 해석 관행 또 한번 또 묶어보세요. 그 세관의 해석 관행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한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행위 계산이라고 그래요. 행위와 계산도 묶어보세요. 그것도 한 세트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 관행, 다른 공무원 왔다고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해요. 또 해석 관행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요 5조 2항을 외우실 때는 포인트가 요 해석 관행과 행위 계산의 위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해석 관행 나왔죠. 그 다음에 해석 관행 다음에 해석 관행 또 나왔나요? 네. 응, 그렇죠. 해석 관행 나왔죠. 그 다음에 행위 계산 나왔죠. 그 다음에 해석 관행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에 다음 단계 해석 관행, 해석 관행, 행위 계산, 해석 관행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이게 외워진 다음에 해야 돼요. 모든 암기는 덧붙여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암기가 됐잖아요. 이 구조가 생긴 거예요. 구조가.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뭐라고 붙이냐면 보세요.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생장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에 받을, 여기 이제 일반적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요건 이제 요거를 정당하다고 그래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요. 그래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문장대로 두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구조화 시키셔야 돼요. 예. 해석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에 따른 행위 계산은 괜찮다. 그래서 새로운 행위 계산은 계산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법제 5조와 이건 몇 항이에요? 법제 5조에? 5조에 지금 1항과 2항을 한 거죠. 네, 3항 보세요. 1항 및 2항의 기준에 맞는 밑줄. 그러니까 법제 5조 3항은 오로지 앞에 있는 1항과 2항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항이 뭔데요? 법해석의 기준이고 2항이 뭔데요? 소급과세 금지죠. 그러니까 3항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심의할 수 있대요? 또 독특하네. 이거 갑자기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대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밑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요. 이거는 기획재정부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법에서 그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거는 관세법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재정부에 있는 위원회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관성이 있고 그 밑에 세관이 있어요.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기획재정부 밑에는 국세청도 있습니다. 그 밑에 조달청도 있습니다. 그 밑에 통계청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밑에 관성이 있고 관성 밑에 세관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밑에 국세청이 있고 그 밑에 세무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관성장, 세관장 이제 이 구조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보시면 이제 3항에 이 너무 어려운 법제 5조 1항과 5조 2항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는 요거 심의하는 거 요거를 기획정부에 있는 어떤 회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입니다. 4항 이 법의 해석,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대통령령 밑줄. 뭔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네. 그죠? 옆에 지금 법령집 옆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일단 두고 봅시다. 일단은 넘어가시고 6조는 신의성실이에요. 신의성실은 거기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대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신의, 누구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래요. 성실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납세자 동그라미. 뿐만이 아니라 끝부분에 또 안 갔다 그랬으니까 세관공무원도. 아니 세관에서 둘이 만난단 말이야. 세관공무원과 납세자가 만나는데 둘 다 신이 성실하게 서로를 대해줘야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납세자는 제 세금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도 업무를 할 때 성실하게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거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법제 5조 2항 소급과세 금지는 과세 금지. 너 소급하여 과세하지 마.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걸까요? 과세권자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제 5조 2항 소급과세 금지는 과세관청에게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지만 법제 6조 신의성실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재밌는 말이 법제 6조에 보시면 납세자는 뭐 할 때 신의성실해야 된대요. 의무 이행 밑줄. 무슨 무? 의무. 의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관공무원은 뭐라 그랬어요? 직무 수행 밑줄. 직무. 네. 표현이 좀 다르죠. 의무 이행, 직무 수행. 아니 뭐 이런 걸 라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도 정성 들여서 이제 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7조. 재밌네.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공무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월권하지 마라. 응? 오버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재량이 금지된 게 아니라 재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주어가 누구예요? 오로지 세관공무원이죠. 그래서요. 이 법제 5조 1항 법해석의 기준은 과세관청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납세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 5조 2항 소급과세 금지는 과세관청에만 적용이 됩니다. 법제 6조 신의성실은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법제 7조는 오로지 세관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 수행할 때 항상 세관공무는 직무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네. 와, 근데 여기에요. 두 개를 지켜야 된대요. 세관공무원이 일할 때 지켜야 될 거 두 번째 줄에 거기다 번호를 붙여볼 거예요. 1. 과세형평. 과세형평이라는 건 우리 아까 해석했던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형평과 납세자 간의 형평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뭐래요? 2. 이 법의 목적. 이 법이라는 건 관세법일 텐데요. 관세법의 목적을 지켜야 된대요. 그거는 위쪽에 법제 5조 1항에 있었던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과는 다른 말이에요.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은 제도의 취지가 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관세법의 목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관세법 제1조 말하는 거예요. 관세법 제1조. 관세법 제1조의 목적이 뭐였죠? 아까 외우진 않았죠?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다시. 세관공무원이 일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법은 관세의 부가 징수 및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죠. 예?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조 1항의 한목적성과 그 7조에 있는 관세법의 목적을 바꿨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두 개를 잘 비교해 놓으시고 그때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그래서 세관공무원이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느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 이게 바로 세관공무원이 지켜야 될 거예요. 거의 일반적 동그라미. 그래서요. 이 네 개의 법 적용의 원칙에서 일반적이라는 말이 두 군데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그 일반적이 아까 어디 있었어? 소득과세금지 원칙에도 일반적이 있죠. 그리고 제7조에도 일반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구나. 이걸 빼놓으면 점수가 안 나올 테니 이게 4개 쓸 때 나중에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찜찜했던 게 뭐냐면 5조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질의회신이 뭘까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Q&A잖아요. 누가 질문해요? 백성들이 질문하겠지. 응?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 글자로 민원이라고 그래요. 민원인.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회신하고 그럼 누가 답할까요? 세관장이 답할까요? 관성장이 답할까요? 기획재정장관이 답할까요? 이 중에서 누가 답할까요? 죄송하지만 세관장은 잘 몰라요. 질문해도 잘 몰라요. 관성장이 답해요. 근데 장관이 딱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으면 장관이 답변해요. 그런 구조인데 그 얘기는 대통령령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요. 그 법률 부분에다가 제가 박스 다시 쳐놓고 그 부분만 다시 써놨어요. 5조 사항만. 그 부분을 이 한 페이지를 그냥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세요. 그 앞에 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거기 10점이라고 써놨죠? 하고 나서 법제 5조, 6조, 7조 이것만 쓰면요. 요거 10점짜리가 좀 안 돼. 이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내고 싶으면은 분명히 그 시행령 1조의 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여기까지 낼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내려고 하고 보니까 시행령 1조의 3 내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쓰려면 너무 또 양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5조, 6조 뭐 다 쓰는 것보다 이것만 쓰라고 해야 되겠다. 5조 사항과 과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만 쓰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시험에 나올 때 5조, 6조, 7조만 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약해. 낮아. 왜냐면은 너무 양이 적어. 그래서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5조, 6조, 7조뿐만이 아니라 5조 사항과 관련이 된 시행령 1조의 3도 쓰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너무 많어. 양이 또 너무 많어. 출제자들은 그런 걸 일단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유력한 거는 5조 사항과 시행령 1조의 3만 쓰는 문제. 그거의 문제의 10점짜리 제목은 뭘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시행령에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시행령부터 쓰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법률이 의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시행령 1조의 3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설 보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문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고 하고 보니까 법제 5조 사항 있죠.
내용이 없어. 보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넘긴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법제 5조 사항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 법제 4조만 쓰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법제 5조의 사항까지 써야 되니까 기억하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시행령만 쓰는 문제, 시행령 1조의 3만 쓰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요. 이해를 잘 해야지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그림 그려놨는데요. 그림 보시면서 보세요. 일단은 맨 앞에 두 사람의 관계만 좀 보세요. 맨 앞에 박스 두 개, 누구랑 누굽니까? 민원인과 관성장이죠. 그러니까요. 이 민원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이 관성장이 답변을 해주는 이런 관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뒤에 거를 보지 마시고 일단 이 둘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가장 숱한 질문은 질문하고 답변받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질이라고 하고 이거를 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질의의 회신. 근데 거기 그 관련된 항을 제가 거기다 좀 적어놨어요. 그 시행령의 항입니다. 1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와 옆에 관성장과 기획정보 장관의 관계는 뭐예요? 관성장과 기획정보 장관의 관계는 이거예요. 기획정보 장관은 관성장, 우리는 뭐 되게 높게 보이지만은 기획정보 장관 보기에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은 아들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어머니 오늘 아침에 연락하셨더라고요. 제가 열 좀 난다고 그랬더니 어쩌니 이래서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예, 괜찮다고 그냥 거짓말 쳤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기획정보 장관은요 항상 이 관성장이 답변하고 나면은 그 답변한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한부 보내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이상한 답변이 있을까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신 문서 사본을 송부한다고 그래요. 거기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회신 문서 사본 송부 그 위에 이제 2항에 나오는 내용인데 언제까지 하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음 달 말일이에요. 여기 이제 이 시기를 꼭 알아야 되죠. 다음 달 말일까지. 아 그러니까 회신할 때마다 카피를 떠가지고 장관에게 보내는 건 아니고 그 다 모아가지고 한 달치 모아가지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제가 한 달 동안 이러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네. 그죠? 예. 그런데 또 장관 그래서 여기 이 둘의 관계는요. 둘의 관계는 사본 송부 있죠. 응? 이게 이제 하나의 관계고 또 하나는 해석 요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 사본 송부 동그라미, 해석 요청 동그라미. 그러니까 관성장과 장관의 관계는 사본 송부의 관계이고 해석 요청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성장이 보통 때는 이래요.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 요청을 해요. 어떤 경우에 해석 요청한대요? 첫 번째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만한 사항. 질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획지정부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보세요. 민원인이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기획지정부 장관에게 거기 기획정부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 좀 해주세요. 제 상황, 제 여건으로는 안 되네요. 제 머리로는 해답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할 내용은 넘겨요. 해석 요청. 또 하나는 중에 조약. 조약 동그라미. 조약과 관련된 정도는요. 이거는 넘겨야 돼요. 근데 이게 조약에 대한 해석이 몇 항에 있대요? 6항에 있대요. 근데 이제 6항 얘기가 옆에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국제기구가 나오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조약에 대한 해석 요청을 할 때에는 장관이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야 그건 나도 모른다 야 라고 하면 국제기구에 또 질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획정부 장관과 국제기구 질의하는 그 사이에 몇 항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또한 6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약 때문에 국제기구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더 아시고 이제 정리 들어가야 되는데 장관까지 이제 보세요. 관성장이 보통 답변을 하는데 관성장이 장관에게 무슨 해석 요청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건 왜 이렇게 쉬운 건데 관성장은 모를까 이러면서 바로 민원인에게 답변해 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알려주면 알려주는데요. 관성장이 항상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획정부 장관이 그냥 바로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직접 회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관성장이 일반적으로 회신하기 때문에 장관이 회신하는 건 직접 회신한다라고 표현해요. 직접 회신하는 경우가 뭐가 있대요?
아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것들 해석 요청한다고 하더니 그거를 심의하는 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바로 알려주네. 두 번째는 관성장의 법 해석. 보세요. 민원인이 질문을 했어? 관성장의 법 해석했어? 그랬더니 민원인이 뭘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시 질문이 왔어. 그럼 이제 장관에게 제가 못 알아듣는데요? 하면 이제 장관이 해석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성장에게 알려줘봤자 얘가 해석한 거 민원인이 못 받아들였잖아. 또 알려줘봤자 또 이상하게 설명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 개정으로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장관이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여기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시행령 1조의 3을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1항. 1항은요. 주어가 둘이에요. 누구랑 누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회신이 두 개예요. 보세요. 이렇게 회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신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관성장이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접 회신이 예외를 할지라도 어쨌거나 회신은 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항 정도는 거기에서는 둘 다 회신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장관 및 관성장은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법제 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거 여기다가 의의라고 써놓으시죠. 이걸 의의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요. 지금 이 장관이나 관성장이 회신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대요? 법제 5조, 동그라미 5조. 그러니까 이 둘이 해석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관세법 5조에 맞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관세법 5조가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실 때 그걸 법제 5조라고 쓰면 안 되지. 법제 5조를 쓰시든 안 쓰시든 숫자를 쓰시든 안 쓰시든 그 내용을 쓰셔야 되죠. 거기다가 법제 5조의 제목을 써놓는 거예요. 똑같이 써보세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 해석의 기준과 소호가세의 금지. 그런 것들을 쓰실 때에는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법제 5조, 뭐 관세법제 5조, 그리고 있는 그대로 법 해석의 기준과 소호가세 금지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은 아니 뭐 이렇게 뭐 몇 조인 것까지 쓰느냐? 그러면 차라리 요거만 쓰시고 법 해석의 기준과 소호가세 금지만 쓰시면서 여기다 괄호 치는 건 좀 웃기죠. 이렇게 따옴표 쳐도 괜찮아요. 따옴표 쳐도 돼. 따옴표 이럴 때 치는 거예요. 법 해석의 기준과 소호가세 금지의 기준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해석 기준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조계의 원칙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6조 7조는 여기에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죠? 6조 7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조 끝에다가 이 얘기를 넣은 거예요. 5조 사항에서 이게 나오는 이유가 6조 7조랑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2번 관성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근데 아까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다음 달 말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정확하게 뭘 기준으로 다음 달인지가 중요하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질문한 날 기준이냐 답변한 날 기준이냐 뭐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문서의 시행일 동그라미.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공문서처럼 뭐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실 때 작성일이 있고 항상 그 시행일이 있거든요. 그 문서를 만들었지만 그 문서가 이제 발효가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시행이 되는 시행일 기준이네요. 시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송부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3항 관성장은 그런 질의가 국세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9조의 3 있죠. 그거는 국세기준법 시행령 9조의 3입니다. 바로 그 밑줄 쳐놓은 것들 옆에 있는 것이 관련 규정인데요. 거기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 1항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밑줄 그걸 갖다가 밑에 있는 그림에 정리한 것처럼 외우세요. 그 해석 요청에 1번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제3항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예. 해석을 요청한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관성장은 기획재무 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럴 수 있어요. 해석을 요청했는데 기획재무 장관이 알려줬더니 이상하다. 관성이 못 알아듣고 다시 요청해요. 그럼 재해석 요청도 할 수가 있대요. (6항부터) 먼저 보세요. 6항 보시면은 관성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가입한 관세에 관한 뭐에 대해서? 조약 동그라미. 그 다른 말은 조금씩 생략해도 괜찮을 텐데 조약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조약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조약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서
해석을 요청한다. 그래서 자기 의견은 다 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장관이 나도 몰라. 어디 물어봐요? 국제기구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해석 요청이라는 문장이 3개가 나왔습니다. 3, 4, 6항이죠. 그래서 이제 3, 4, 6항을 뭐 해석 요청 이렇게 목차를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3, 4, 6항. 해석 요청이에요. 3, 4, 6항 합치면 뭐라고요? 해석 요청. 그럼 2항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회신문서 사본 송부입니다. 회신문서 사본 송부. 그 다음에 5항. 5항이 양이 많네요. 예, 5항의 배점이 좀 꽤 될 것 같아요. 예, 3점에서 4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죠? 예, 5항 보니까 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성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된다. 일단 보세요. 관성장이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석 요청하면 알려줘서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대요. 일단은 거쳐서 알리는 게 원칙이나 다만 다음 3가지의 경우에는 기획재무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대요. 직접 회신할 수 있대. 그 3가지가 바로 밑에 있는 1, 2, 3이죠. 국세외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면 뭘까요? 다시. 질문 온 거 답했는데 다시 질문 왔어. 관성장이 답변했는데 민원인이 못 믿겠다며 다시 질문 왔어. 넌 빠져. 내가 답한다. 장관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법이 새로 재정 개정된 것에 대해서 장관의 해석이 필요하대요. 여기는 이제 뭐 법 재개정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때도 재밌는 거는 5항의 본문이라는 건 밑에 있는 1호, 2호, 3호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본문이라고 합니다. 5항의 3번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회신문서 사본을 누구한테 송부한대요? 그러니까 둘 다 회신할 수 있는데 자신이 회신한 걸 관성장은 장관과 장관은 관성장과 서로 공유하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기획재무 장관이 관성장에게 회신문서 사본 송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음 달 말일은 오로지 관성장에게 붙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항에 보니까 그 밖의 것들은 위에 있는 게 1항부터 6항까지인데 그 밖의 것들은 기획재무 정한대. 근데 기획재무 정이 없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내용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없을 수 있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통령령에서 기획재무 장관 기획재무령으로 시행규칙 만들어 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이러면서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 시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번은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 그죠? 1, 2, 3, 4, 5, 6 밖에 없는데 요거요. 지금 이게 인쇄체로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 실제로 쓰면요. 이게 꽤 많이 나와요. 이게 한 페이지만 넘게 나옵니다. 이게. 그럼 보세요. 이제 실제 쓰는 건 한번 볼게요. 지금 거기에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 1항의 내용은 뭐였어요? 뭐 장관과 관성장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전 일일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예. 2항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회신문서 사본 송부. 회신문서 사본 송부. 여러분 이제 실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3항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해석 요청. 근데 이제 3항은 해석 요청인데 보니까 해석 요청에 첫 번째 해석 요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항에 보니까 재해석 요청이 있죠. 재해석 요청이 있고 거기 보니까 6항에도 또 해석 요청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석 요청이라는 부분에는 여기 이제 3항을 괄호 1번에 4번을 괄호 1번에 6항을 괄호 3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 요청만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5항 있죠. 5항. 예. 5항을 쓸 때에는 이거 이제 4번 목차로 가면 되겠죠. 뭐라고 제목하면 좋을까요? 직접 회신. 그죠? 직접 회신. 그러면 직접 회신해야 되는 이 문장을 쓰시고 거기에 나오는 3가지 직접 회신하는 사유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가 그럼 나올 때 회신문서 사본 송부와 해석 요청과 직접 회신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올까요? 시행령 1조의 3 그대로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목차를 그때도 이렇게 막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쓰라는 게 이 제목 그대로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지류외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쓰시오라고 했다면 너무 이거 막 복잡하게 뭐 구조화시키고 굳이 뭐 또 5항을 빼가지고 따로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전체 다 합쳐서요. 2번 관세법 해석에 관한 절차와 방법 있죠.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지류외신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하시고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2항을 그냥 1번으로 쓰시고 이거를 2번으로 쓰시고 이거 3번으로 쓰시고 이거 4번으로 쓰시고 이거 5번으로 쓰시고 이러면서 그냥 순서대로 쭉 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1항만 의의로 쓰시고 이번에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지류외신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2항 쓰시고 3항 쓰시고 4항 쓰시고 5항 쓰시고 6항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2항을 여기 이제 괄호 1번이라고 하면 좋겠죠. 이런 점 찍는 그 번호 밑에는 괄호 번호를 쓰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로 쓰고 이거는 3으로 쓰고 이거는 4로 쓰고 이거는 5로 쓰고 이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좀 비슷한 걸 모아본다라고 하면 해석 요청 이렇게 모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게 제일 좋은 답안인데 시험에서 제일 좋은 답안인가? 그런 건 이제 우리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논문이면 그렇게 바꿔 쓰는 게 맞겠는데 이건 지금 채점자의 채점표는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냥 쭉 이어쓰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충분히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쭉 하고 또 한번 쓰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쭉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발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업을 몇 주 동안 다 듣고 나서도 머릿속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적용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점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려면 확실히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면 안 되지. 그렇죠? 확실히 하셔야 돼.